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한국과 인접한 이웃국가 중국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구 최악의 나라 중 하나가 한반도 옆에 붙어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으며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나라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을 일컫는 용어도 있는데요. 바로 팍스입니다. 대영제국 시절의 팍스 브리테니카, 현재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분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권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도 팍스 차이나라는 이름하에 이 대열에 끼어들려고 갖은 폐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해 내해화입니다. 서해 내해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의 영해인 서해를 중국 앞마당으로 삼겠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중국은 실제 서해 내해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작질 뒤에는 물량으로는 미해군도 넘어서는 중국 해군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항모 전단인데요. 그 중에서도 푸제남은 중국 해군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최신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은 벌써 항모를 3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항모를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많지 않은데요. 가장 확실한 것이라면 역시 압도적인 중국의 해상 전력,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박살낼 수 있는 공격 수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 내해화의 심각성과 이를 파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해양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 공정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항공모함을 한국 영해에 접근시켰습니다. 이러한 중국 항모의 동향은 한국 전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베이징과 가까우며 역사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경로였기 때문에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해역입니다.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로 만들어 대만이나 남중국 해로의 세력 확장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그들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의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하고 건조한 첫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현재 동력 테스트 중이며 조만간 항해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 정식 취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이처럼 전략급 군사 장비인 항공모함의 전력화 준비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대만 총통선거를 겨냥한 무력 시위 및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 해협과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인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해협과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푸제남은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으로 이전의 중국 항모와는 다르게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중국 항모인 야오닝함과 산둥함이 사용하는 스토바 방식과 대조되는 페토바 방식입니다. 푸제남의 배수량은 약 8만 톤으로 이는 미국의 10만 톤급 항공모함에는 못 미치지만 이전 중국 항모인 산둥함보다는 약 1만에서 2만 톤 더 큽니다. 또한 전투기뿐만 아니라 초계기와 조기경보 통제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함재기 탑재 능력은 최소 40대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푸제남의 도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륙 중심의 국가였으나 해양 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 속에서 푸제남과 같은 항공모함의 도입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서해뿐만 아니라 대만과 남중국해 지역으로의 군사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푸제남의 도입은 인근 국가들에게 중요한 안보 이슈를 제기하며 지역적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더욱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동향은 중국 항모가 한국 전역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정부와 군 당국에게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의 가장 적절한 대응 수단이라면 중국 해군력에 맞서는 전력 강화입니다. 하지만 1대1로 맞붙기에는
중국의 해군력이 너무 커져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무기체계가 대함탄도미사일입니다. 우선 대함미사일과 대함탄도미사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함미사일과 대함탄도미사일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미사일로 그 용도와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대함미사일은 전함과 거함거포주의 종식을 가져온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대함미사일은 비교적 느린 속도에 함선을 격침시키는 데 탁월하지만 순항 능력이 다소 떨어지며 크고 무거운 미사일에 강력한 탄도를 사용합니다. 대함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되며 발전된 정밀유도 및 탐색 기술을 통해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해군의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대함미사일에 비해 탄도 중량이 크고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낙하합니다. 이로 인해 파괴력이 크며 정확도도 향상되었지만 운용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항공모함 파괴에 더 적합한 미사일은 대함탄도미사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함탄도미사일은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며 통상적인 탄두의 폭발과 운동에너지를 사용하여 항공모함을 한 번에 격침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움직이는 항공모함에 명중시키기 어려웠으나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충분히 위협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함탄도미사일은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높이는 추세이며 한국 또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항공기,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최대 요격고도가 34km이며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함탄도미사일은 상당한 파괴력과 요격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 전투에서 중요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함탄도미사일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DF-21 및 DF-26 대함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에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500km에 이르며 초음속 비행체를 탑재하여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F-26 대함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4000km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들은 정밀성이 떨어져 실제로 항모를 타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란도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대함탄도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무인정찰기와 장거리 레이더 체계를 구축 중이며 중국과 함께 대함탄도미사일을 필두로 한 미 핵항모를 격파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북한도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KN-23 등의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사일을 대함탄도미사일로 개조하여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함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미사일들에 탑재되는 탐색기의 기술은 대함탄도미사일 유도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강조하며 대함탄도미사일 위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전술핵 등 비대칭 무기 강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면 새로운 형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수년 안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일단 눈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대한 위협은 후제남과 대함탄도미사일 등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해 내해화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응하여 외교적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한무치한 중국을 상대로 이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입니다. 우선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 한국 역시 대함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군사적 대응을 통해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런 조건에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은 대함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SM-6, SM-3 등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M-6는 단거리 및 중거리 대함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며 최근 미국이 한국에게 판매 승인을 내렸습니다. SM-3는 대기권 상에서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인데요.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군사기술 강국으로 그 어떤 나라도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항공모함 계획도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의 해군 전력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2년 해외의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대함탄도미사일은 다수의 통신위성과 합성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저궤도 정찰위성을 띄워서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의 해군 동태를 감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감시 중 만약 명백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대형 구축함을 초반에 무력화시킨다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대함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현무포의 존재입니다. 사거리 500km에 탄두 중량이 1톤에서 2.5톤에 달하는 현무를 쏟아부으면 중국 해군의 주력인 북해함대나 동해함대를 단 몇 분 만에 파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국이 그토록 주장하고 내세우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역으로 한국이 현무포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해 내해화 등의 서해 공정을 펼치기 전에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어떤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험평가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수식을 가진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여간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 2024년 11월 해군에 최종적으로 인도되고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동급 배수량으로 총 3척이 건조되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에 이은 대한민국의 4번째 차세대 구축함으로 국내외 군사 관계자들과 각종 언론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과 함께 추구해온 대양해군을 위한 완성형 이지스 구축함 그 자체입니다. 압도적인 이지스 시스템부터 부족했던 타격 능력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것입니다. 길이 170m, 폭 21m에 이르는 정조대왕함은 수직으로 선체를 세울 시 거의 45층 건물 높이에 육박하는데요. 배수량 역시 화물, 연료, 탄약 등을 싣지 않은 상태의 경하 배수량 기준 약 8,200톤, 전투와 항해 준비를 완벽히 끝마친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에 달해 바로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경하 600톤, 만재 1,400톤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쯤이면 훌륭한 이지스 구축함이지 규모 면에서는 순양함 뺨칠 레벨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9,800톤에 불과하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함정의 규모, 다시 말해 체급은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된 말로 체급이 깡패라는 것이죠.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는 만재 배수량 5만 톤이 넘는 초거대 전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72,800톤의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하며 국고를 거덜내다가 패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함거포주의를 미사일의 발달로 체급 극복이 가능해진 현대해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전에서 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함정은 배수량이 클수록 더 많은 무장과 장비, 인원, 보급 물자를 적재할 수 있고 선체 안정성이 높아 원양항해 시 거친 파도에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용도와 전력이 다양해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함의 무장 수준은 화력 덕후로 유명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한 포는 5인치 62구경장 K마크
마크45 모드포 단장 포함문을 탑재했으며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펠렁스 블록원 비두문을 탑재했습니다. 또 함수 KVLS1 16셀과 마크41 VLS 32셀, 한미 KVLS2 24셀과 마크41 VLS 16셀 총 88셀의 VLS를 탑재하며 해공, 홍상업, 해룡, 해성2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국상 무장은 물론 SM2, SM6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까지 모두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SSM700K 해성 함대함 유도탄 4연장 발사통 2기와 함께 324mm K마크32 모드5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까지 탑재되었는데요. 무장의 수량만 따져봤을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없을 뿐이지 합동화력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게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무장으로 통합하자는 데서 끝났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럼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게 함정 규모를 키우고 VLS를 더 많이 탑재하자는 희한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역시 화력 하나에는 진심인 민족다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축함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대함대자 명역에서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력만큼이나 탐지 능력이 중요한데요. 정조대왕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이전 함급 대비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스텔스 선체, 장거리 대자몰의 홍상화와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 먹이사슬을 뒤집고 함정의 천적인 잠수함을 사냥하는데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왜 정조대왕함을 대한민국 해상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함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심지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현대해상전력에서 구축함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지스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냉전 시절 소련의 미사일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인데요. 당시 소련은 미국 해군 항모전단과의 전력 격차를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유사시 근해로 접근하는 미 항모전단에 수백 발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퍼붓는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함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미사일은 더 위협적이기에 언뜻 효과적인 대응 방법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함대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했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적대적인 비행체, 예컨대 적폭격기와 전투기부터 대한미사일 등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데요. 대한미사일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현대전에서는 공격 능력보다 방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한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더라도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은 신이방패라는 그 이름처럼 동시에 최대 2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탁월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워낙 금형성이 자자한 탓에 이제는 방공 구축함이 전부 이지스 구축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의무는 곧 해상 전략의 수준 격차를 의미할 만큼 구축함의 핵심적인 전투 체계입니다. 다만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에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최대 1000km,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는데요. 제주의 군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탐지 범위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한 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매령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치환해보면 만약 중국이 내륙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정조대왕함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이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킬체인을 작동하여 사거리
하지만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2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오피셜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네빌실드 베이스라인4 전투체계를 탑재했다면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한 SPS-560K와 함대공 미사일의 사격 지휘, 대잠체계 운용, 전자전 수행부터 함포 사격 통제까지 전부 통합하고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800km,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괴물 구축함이 방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050의 경우 추정 배수량만 약 13,000톤의 HPJ-38 130mm 함포함문, HPJ-11 1130식 시위즈 함문, HQ-10 24연장의 SAM 발사기 함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무려 112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상당한 화력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050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에 가깝습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걸 치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346B형 레이더가 4개 밴드의 레이더를 모두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이 상배열 레이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S밴드 하나로는 탐지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추가적인 CLX 밴드 레이더까지 모두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2셀의 VLS를 탑재하고서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4분의 1에 불과한 050 구축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수량 자체는 중국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앞세워 해상 주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인데요. 단순히 조선기술만 뛰어난 것과 이지스함을 구축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대지, 대함, 대잠, 대공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인데요.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 때부터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산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덕에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조대왕함 공개시험 평가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장성이 직접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훌륭하다며 설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디자인까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미국은 함정유지보수 사업, 통칭 MRO 사업의 핵심국으로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해에만 139억 달러, 하나 약 18조 2천억 원을 함정유지보수에만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전담 MRO 사업, 그것도 미국이라는 초거대 군사강국의 함정유지 보수 사업을 전담한다면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조선기술력이 민간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를 평정하는 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